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대체를 했고요. 이제 이 VFP 고객 업무 상담하는 업무는 대략 8년 정도 진행했고요. 대략 한 700에서 800분 정도 생산하는 시간 사이여서 여러분께 그 상속증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필교육생이 영희 씨 혼자요? 다른 사람들 안 해? 저기 상속증이와 주요 이슈들이 있는데 퀴즈를 하나 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롯데의 그 창업주시죠 신격표 회장이 1조 재산이 있으셨는데 상속인이 4명입니다. 4명.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님,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고문 이 네 분이 계시는데 누가 가장 많이 받을까요? 마누라 비참. 뭐 찍으셔도 됩니다. 몇 번일까요? 신동빈 회장님 지금 현재 후계자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네, 정답을 한번 살펴보면 네, 어떻게 나누든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국세청입니다. 그렇지. 세금이 50%예요. 1조 재산이 있어도 세금 50% 내고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서 분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가 분들의 큰 고민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이루셨으면 이제 이거를 더 늘려봐야 국세청조를 시키는 거니까 이걸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까 오늘 가장 큰 고민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 폭탄 때문에 기업들도 휘청휘청합니다. 매각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37이죠. 저희 손톱깎이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저희 온라인 회사 NC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런 데 있었던 것 같고요. 삼성도 그 상속세 내려고 거의 배당도 하는 거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자녀를 장관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언제 고위직이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놨다가 갑자기 이제 청문회 가서 탈탈탈 털리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산가분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안 하면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이제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시대라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남에 20억 아파트, 신도림의 15억 아파트 그런 것들도 다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 드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A 플러스 SAWM에서는 자산관리 부분, 상속증여 부분, 법인, 그리고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4대 컨설팅 분야가 있는데 상속증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는 총 7가지 솔루션들을 지금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립니다. 세대생략증여, 왼쪽에 첫 번째 증여 부분의 세대생략증여, 부동산 사전증여, 2번 정기금 평가, 3번 크로스플레. 크로스플레는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조금 줄여드리는 방법이고요. 위조기록금, 금융상품 활용, 비과세 금융상품을 어떻게 자녀분들에게 이전할지, 그리고 가업승계, 법인을 설립해서 자녀들의 소득을 마련해주는 방안, 총 7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7가지 플랜이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몇 가지 이론들을 이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그 투자 강연회를 오시면 저희 서상식 대표님께서 이걸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잠깐 관심들 많이 가져하시는 것들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5년간 10년, 놓치기 쉬운 핵심 개념 5년간, 10년간 5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가 뭔지, 그리고 법인 설립을 한다는 게 뭔지, 종신보험을 왜 꼭 가입하시는 게 자산가분들한테는 이로운지 이 4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과 5년인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자산은 상속자산에 합산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재산에 합산됩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배우자, 어머니죠. 자녀들, 상속인들에게 줬을 경우에는 10년 내에 상속재산들이 합산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 자산가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자산에 합산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내 배우자에게 주게 되면 10년 내에 증여자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니까 그 기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 며느리, 사위, 손자녀들에게 증여하실 경우에는 상속자산은 5년까지만 상속자산에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지금을 증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증여. 왜 지금 증여를 할까요? 그렇죠. 상속세를 줄이려고 지금 증여를 할 건데 상속세를 줄인다는 얘기는 지금 주는 게 나중에 내주는 것보다 내 재산 가치가 더 높아지기 전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5년도 사실 힘들 수 있죠. 10년은 더 길죠. 그러니까 최종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는 받는 사람들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요. 상속세는 전체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10명의 자녀들이 각각 1억씩 받는 것과 그렇게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면 1억 가진 증여세가 10%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세금을 1억만 내면 되겠죠. 사실상.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런데 10억에 대해서 총액으로 합산을 하게 되면 30%의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차이가 크죠. 그것 때문에 10년과 5년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려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세대 생략 증여 플랜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받아가는 것도 좋은데 손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에게 넘겨주는 플랜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겠다. 그러면 상속 증여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고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뭐냐면 그냥 현금으로 주면 과세관청에서는 상속 증여 세율에 맞게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고용을 늘리는 거잖아요. 고용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법인이 많아지고 사업체가 많아져야지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걸 좀 장려하려고 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아들에게 그냥 현금 10억, 5억씩 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목적으로 5억씩 현금, 사업 자금을 밀어주는 거죠. 사업 자금을 밀어주면 여기 보시면 50억까지 혹은 100억까지 저율 과세합니다. 현금으로 그냥 5억 주면 증여세 이율 20%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5억, 창업을 하겠다고 5억을 주면 세금이 0원입니다. 공제를 5억 원 해드려요. 다만 창업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고 몇 년간 사업자금을 다 소진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도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자산가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좀 운영하기 쉬운 게 커피숍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적죠. 그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의료기관, 병의원 그런 것들은 안 되는데 다만 뭐 스크린 골프라든지 아니면 뭐 베이커리 형 카페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그렇게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법인 설립 플랜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요즘에 문제들이 많이 되는 게 자녀들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은 부자인데 자녀들은 부자가 아니죠. 그런데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죠? 자녀들은 은행에서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빌리면 요즘 금리가 엄청 세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여력이 되신다면 부모님이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빌려주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도 나오고 이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따로 조사를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인 차용증인이 쓰는데 그거는 개인 간의 거래인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이 법인에게 자녀가 설립한 법인의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 한 20억 정도까지는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따로 자금 출처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점이 뭐냐? 자녀들은 돈이 생겼잖아요. 20억이라는 돈이. 근데 이자를 갚을 필요는 당장은 없죠. 물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자산에는 포함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자녀가 운용할 수 있는 20억이라는 돈이 생겼잖아요. 혹은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잖아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은행 대출 껴서. 그럼 20억에다가 50% 대출 끼면 40억짜리 살 수 있겠네요. 그럼 자녀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하나의 플랜으로 세트 플랜을 해드릴 때 제가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균등하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좀 잘났는데, 우리 큰아들은 잘났는데 막내가 조금 아쉽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좀 더 챙겨주고 싶으신 경우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형제 간에 유류분 소송 같은 것도 발생하는 걸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장남, 차남, 딸, 막내딸을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0억씩 쳤어요. 10년 전에 장남한테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줬고요. 차남한테는 10억짜리 주식을 줬고요. 막내딸한테는 10억의 현금을 줍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도 서명을 했어요. 합의서도 서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파트가 30억이 됐고요. 강남에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팍 뛰어서 둘째 주식은 80억이 됐고요. 막내딸의 현금은 은행에 고이고이 보관해서 1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0억을 주는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내딸이 장남과 차남에게 더 내놓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내가 썼는데. 네?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결국에 내 재산 챙겨줄 사람은 장남밖에 없다라고 해서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안성에 있는 땅 몇만 평을 큰아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둘째 딸아, 막내 딸아, 너네 오빠한테 이렇게 가더라도 섭섭하지 말아라. 대신 내가 지금 현금 얼마랑 수도권에 있는 땅 얼마를 먼저 줄게. 대신에 지금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거 재산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상속 투기각서 써라. 그래서 썼어요. 아버지가 실제 돌아가셨어요. 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썼으니까 그냥 오빠 다 가져가요 이럴까요? 재판. 상속 투기각서는 의미가 없어요. 상속은 언제 발생해요? 죽을 때. 돌아가셨어요. 발생하잖아요. 이벤트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사건은 그때 일어나요. 근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뭔가 의견을 표현한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 배웠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아니 유서가 필요해. 딸은 장남과 차남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장남은 차남에게 요구할 수 있죠. 요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돌아가셨을 때까지 아무에게 안 주고 가지고 계셨다면 아버지 재산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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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이 아니라 얼마죠? 122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억씩. 그게 유리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요즘 반환을 참고해요. 사실 차남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사실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거부는 할 수 없다. 거부는 못해요. 거부는 못해요. 거부를 못하면 이런 거를 사례가 생기니까 이제 사례들이 생기니까 이제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방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고려한 상속증여 플랜을 좀 짜자. 종신보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을 하시면 해당 보험의 보험금은 누구 거예요? 수익자. 채권자의 압류도 불가하고요. 유주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서 해당 보험금을 그냥 내가 다시 형한테 좀 돌려줄게 이러면 증여가 되니까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그분 거예요.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다. 이런 다 법용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다 받아가는 건데 우리 막내 아들, 둘째 딸, 첫째 딸이 좀 더 주고 싶다. 우리 아들은 사업을 물려받을 건데 좀 더 주고 싶다. 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종신보험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유리분 소송할 때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평가할 때가 아니라 상속증여 시점에 되는 거니까 유리하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있다 없다? 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 때 내가 보험료를 내고 받는 사람이 나면 사망보험금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약자, 피보험자 부모님, 수익자 법정 상속인인 분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40, 50대 가장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 이렇게 가입하실 거예요. 혹은 내 배우자가 가입했을 때도 계약자, 나, 피보험자 본인, 수익자, 상속인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나 또는 저희 배우자가 내고 보험금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잖아요. 그러면 상속재산이 합산이 되면 뭐가 나와요? 상속세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려면 누가 내야 돼요? 내가 죽을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거기다 상속세까지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 또는 자녀가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그들을 계약자로 하고 수익자로 해놨을 때는 상속자산이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거액의 자산을 소지하고 계신 자산가시라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가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산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캐시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부동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자산들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세를 내야 돼요. 한 30억 내래요. 예를 들어서 한 40억을 내라고 해요. 40억 현금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띄고 샀을 수도 있죠. 그럼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 그 해당 부동산을 원치 않지만 매각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대에 건물이 있어요. 교대역 앞에 건물이 있는데 지금 건물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건물이 하나짜리였어요. 하나짜리. 근데 하나짜리가 왜 2개가 됐느냐? 아버님께서 사전에 증여를 했습니다. 본인이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첫째, 둘째, 셋째한테 줬어요. 둘째한테는 땅을 준 거예요. 건물을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 땅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교대에 있는 땅값이 1, 20억일까요? 아니면 수백억일까요? 100억대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낼 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국세청에서 압류를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게 나중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실 거예요. 넘어갔어요. 운들이 붙어서 건물을 반통해놨어요. 건물을 잘랐어요, 진짜. 사람들 불러서 건물을 반토막 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건물이었는데 2동강이 난 겁니다. 상속세 낼 돈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먼저 준비해 놓으셨으면 그런 사태는 방지하셨을 거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하실 때 상속세 연대납세 제도가 있는데 국세청은 누가 상속세를 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여세는 우리나라는 증여세를 누가 내죠? 준 사람이 증여세를 내나요?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나요?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요. 받은 사람이. 상속세도 상속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건 맞는데 받은 사람 중 누가 내든지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자산이 좀 있으시다면 내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어머니도 상속인이잖아요. 아까 상속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머니도 언젠간 유고가 되시게 되면 결국엔 그때도 상속세가 발생을 하니까 상속 자산을 좀 줄여나는 측면에서 상속세를 대신 내줄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도 현금 자산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도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해당 보험으로 대신 내주시는 방법. 이건 좀 뒤에 설명드리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긴축재정 들어간다고 아마 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과세 항목들도 다 없애고 있거든요.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서민들을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에는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혹시 배우셨나요? 수업 중에? 퇴직여금과는 다르고요.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아시죠? 저축성 보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변액보험 같은 게 있고요. 보장성 보험은 가장 와닿기 쉬운 뭐 종신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사망을 담보로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월 150만 원까지만 납부하셨을 때 비과세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뭘 이제 종신보험에 프레임에 들어온다면 그 150만 원의 한도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150만 원의 한도 제한 없이 여기 보시면 한도 없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로 수령하는 게 가능해요. 최근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확정금리형 상품들을 팔고 있거든요. 확정금리요. 2.5% 확정, 2.2% 확정금리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지만 하신다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드실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판매를 해드리고 있어요. 2.25% 확정금리. 자산가분들은 수익성도 중요한데요. 세금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플랜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상속증여를 상담할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정확한 상속 플랜을 짜려면 만약에 저희 WM 의뢰를 주신다고 할 때 저희는 1, 2, 3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자산 현황은 알려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산 현황을 다 하나하나 알려주기 어렵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먼저 상담을 한번 받아봐라. 이전계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위주로 말씀을 나누시고 저희한테 소개만 시켜주시면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대략적으로 A+에서 진행하는 가장 요즘 좀 핫한 플랜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신문으로는 좀 상속증여를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 그 신문상 주택 상속증여 세부담 커진다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역.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하는 거죠. 세금을 올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싫어해요. 세금 올리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올리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종부세를 올린 건 아니에요, 정부가. 뭘 바꿨죠? 정부가 바꾼 건 공시지가를 올린 거거든요, 사실. 그게 실질적인 부동산세의 증가를 가져온 겁니다. 공시지가도 올렸는데 근데 그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확실히 낮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낼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냈단 말이에요. 공시지가 기준. 그런데 요거를 내년부터는 이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너무 헷갈리고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저희 여러분들 매매하신 걸로 실거래가로 저희가 취득세 신고하시면 그걸로 받아들일게요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세금이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장려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주택을 상속이랑 증여를 상속은 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 증여를 계획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올해 만약에 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신다고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공시지가를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실거래가는 10억인데 공시지가는 6억, 5억 이런 아파트들 많죠. 그럼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과 5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 우리 아이들에게 따르게 증여 주택을 좀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서두르셔야 된다. 취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여기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무상 취득 시에는요 취득세가
2%입니다. 공시가랑 실거래가랑 5억의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5억에 12%면 얼마일까요? 10%면 5천만 원이죠. 근데 10%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셔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절세거든요. 언제 액션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요. 부모님 빚 물려받기 싫다. 상속폭이 역대 최대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상속폭. 상속폭이는 단순 승인도 있고 한정 승인도 있고 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속 포기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이슈들이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 중에서 좀 잘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아이의 빚이 대물림되는 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년이 된 후에 떠안지 않겠다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되고 6개월 내에 한정 승인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올해 증여하셔야 5년 뒤에 양도세를 하고 내년부터 10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올해 꼭 증여하셔야 됩니다. 증여하실 겁니다. 안 되면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혹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주택을 아파트를 증여하실 수 있죠. 증여하실 수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 거주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해당 아파트를. 그런데 그럼 제 취득가액은 얼마죠? 제 취득가액. 아버지가 저한테 5억에 증여하셨어요. 그럼 제 취득가액은 5억이죠. 맞나요? 저는 5억에 취득을 한 겁니다. 주택을. 증여의 형식을 빌려서. 근데 요거를 만약에 제가 증여를 받고 3년 내에 판다고 그러면 5년이 경과하지 않고 3년 시점에 판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요거를 1억 5천이나 2억에 샀을 수도 있죠. 부동산이 오르기 전에 사셨으면. 그러면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의 취득 원가를 제가 취득한 증여의 5억이 아니라 아버지가 취득한 2억으로 취득 원가를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안 내려고 제가 제 배우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5억에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제가 일정 부분 지분을 넘겨주면 우리 와이프는 그 지분 상당액만큼은 양도세를 안 내겠죠. 그러면은 고의로 양도세를 회피한 거네요. 맞나요? 양도세를 원래 제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면 양도세를 낼 거였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를 거쳐서 매각을 하면 양도세를 안 내요. 그럼 국세청은 그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5년 내에 되팔면 최초에 증여한 사람이 아버지가 혹은 제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 원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박이네. 그걸 5년이라는 기간을 놓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난달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세법 개정안. 그거를 이제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양도세를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상의 증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증여하시면 10년을 기다려야 그런 혜택을 똑같이 상황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올해 증여하십시오. 그럼 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증여를 서두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5억짜리 집을 자녀한테 12억 받고 팔면 증여세 0원, 이런 것도 있어요. 10억 가진 부모님이 6억 5천을 가진 아들 집이랑 맞바꿀 땐 증여세가 없다. 이건 처음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15억 빼기 12는 얼마일까요? 3. 10억 빼기 6.5는 얼마일까요? 3.5죠. 3이랑 3.5예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성년 자녀. 아버지가 저한테 1억을 증여하면 공제를 5천만 원 해드리거든요.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을 공제액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공제액을 감안한다 그러면 7억이랑 거의 비등한 거거든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특수관계자 간에 집을 맞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사는 집이랑 제가 사는 집이랑 맞바꿔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랑 저희가 사고 팔아도 문제될 건 없거든요. 다만 그게 공정한 거래냐 아니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시가의 30% 혹은 3억의 차이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국세청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이 15억짜리고 제 집이 12억짜리인데 바꿔도 맞바꾸면 물론 취득세는 좀 나오겠죠. 취득세 나오겠지만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증여세 없이 더 바꿀 올리? 수 있어요. 지금 27도야.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바로 시가의 30% 또는 3억의 갭 차이에서는 주고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한 절세 전략도 자산가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게 당장 뭐 10억이 아니더라도 5억, 제가 뭐 1억 5천짜리 오피스텔 갖고 있는 거 아버지 주택 5억이랑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거주는 아버지가 거기서 하셔도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개발 시행 5년 전에 부동산 증여에 세부담이 없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지식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이랑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사항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관심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개발 시행 5년 전 부동산 증여에 세부담이 없다는 건 뭐냐면 국세청 조문에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봐도 저게 조금 있으면 개발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봐도 부동산 계획상에 국가에서 저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발표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계획이 발표되면 무조건 그 부동산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나가요.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요. 그러면 상승할 걸 알고 증여한 거잖아요. 상승할 걸 알고. 세법상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감정평가를 해보는 게 1억인데 이게 나중에 개발이 되면 10억이 될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고 받고 보는 거예요. 국세청은. 그거를 5년 동안 보겠다라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완전 포괄주의죠, 사실은. 그래서 자산가분들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도 세금을 매기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려면 물론 일선 세무사들은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예 그런 논쟁에서조차 벗어나시려면 5년 전에 하셔야 됩니다. 5년 전에 하기가 쉽나? 아니면 5년 전에 그 해당 거를 미리 주고 하시는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요거 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증여세가 빵원이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조건들은 있어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창업 후 10년 내에 폐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 만약 하신다 그러면 내가 세무적인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창업 특례자로. 이렇게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처음 듣는 내용들도 꽤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고객분들과 상담하신다 그러면 알고 계셔야지 끄덕이를 빌어주십니다. 네. 그리고 얘기라도 하시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런 그분들이 고민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담을 해주실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좀 지쳐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